19페이지. 생명활동과 에너지. 이게 효소 안 들어간다면서. 효소가 안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죠. 백도도 시험 범위 나오면 알려주세요.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네. 아니 그 효소까지 다 나간다. 효소까지 다 나갔네. 효소까지 우리도 나가봅시다. 너도 어차피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효소까지 나가고 총정리 진행합시다. 자, 79페이지 생명활동과 에너지. 오늘은 생명활동과 에너지예요. 이거는 통합과학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학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79페이지에 옆쪽에 중간에 있는 주의해예요. 주의해 별표. 요거 생물 문제를 풀다 보면 1학기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포호흡과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 세포호흡으로 나온 에너지가 ATP에 저장된다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때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모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저장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의고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저장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버리고 일부분만 저장합니다. 얘네가 먹은 음식 중에 얼만큼 저장하는지 알아? 그게 인간의 에너지 효율이거든요. 마이토콘드리아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먹은 음식들 중에 34%만 몸에 저장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생명체의 에너지 효율은 34%입니다. 그게 왜 34%인지 나중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광합성과 세포호흡 이러면서 동화 이화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80페이지에 펼쳐보시면 탐구자료 중에 시험 하나 있어요. 발화 중인 콩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 탐구하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거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이 실험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계산도 좀 해야 되고요. 암기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학교에서 배우면 되게 중요한 건데 안 배우면 그냥 실험만 이런 게 호흡 실험이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ATP의 구조는 1학기 때도 배웠죠. 요거 ATP의 구조, 아미노산, 아데노신, 3인산 이런 녀석들은 한 번쯤은 배워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실험과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79페이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광합성과 세포호흡 이렇게 돼 있죠. 광합성 우린 뭐 되게 당연히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합성하는 과정. 염록체가 하고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줍니다.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세포호흡 과정이고요. 세포질,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질에 미출하는 거 보세요. 세포호흡을 마이토콘드리아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그냥 세포질에서 저절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포호흡 과정이 총 3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3개 단계가 전부 다 세포호흡이거든요. 근데 이 세포호흡 3개 단계 중에 맨 첫 번째 단계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고요. 나머지 2개 단계가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는 짓이어서 세포질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의 화학에너지가 ATP의 화학에너지, 열에너지로 바뀌어요. ATP의 화학에너지가 34%고요. 열에너지가 나머지. 광합성과 포도당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세포호흡이 뭐니, 광합성이 뭐니 라는 걸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뒤쪽에 3단원이 되는 거죠. 3단원 가면 꽤나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통합과학용으로 나온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씁시다. 광합성과 세포호흡 역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여기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옆쪽에 70페이지 보면 세포호흡과 염소의 비교라는 것들도 써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물질 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들을 배우는 거죠. 물질 대사는 동화 작용이 이게 전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화 작용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광합성,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세포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선 광합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 하는 거라고? 광합성, 뭐 하는 거라고? 누가 해? 엽록체라는 애가 합니다. 나중에는 이 엽록체 속에 엽록소라는 애가 해요 라는 것들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생물을 배우고 있으니 선행처럼 엽록소 A라는 녀석이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이런 녀석들을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포도당 같은 애들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광합성을 하면 산소도 만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맞아요. 산소가 생성되니까. 그런데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산소는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버려지는 노폐물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막 했어. 찌꺼기가 나왔으니까 이 찌꺼기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산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식물 입장에서 쓰레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산소에 좀 포인트를 맞추지만 광합성만을 따지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때 그냥 산소라는 애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해내는 과정이니까 광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반드시 이걸 합성할 때에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하는 거죠. 이때 이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 빛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할 거니까 포도당은 화학 에너지로 정의가 됩니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대표적인 동화작용이죠. 그래서 광합성은 대표적인 동화작용. 그럼 두 가지 비교샷이니까 얘는 하나만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3단원은 덩어리가 되게 큰데 2단원까지는 그냥 되게 단순하죠. 칸 맞춰서 써오면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입니다. 그럼 이화작용은 누가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여기에다가 세포질을 추가하는 거죠. 세포호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행 과정,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단계가 모두 세포호흡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 이 녀석이 세포질에서 한 단계가 진행되고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두 단계가 마저 진행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지날 때 ATP가 조금 나옵니다. 2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마이토콘드리아가 30개의 ATP를 만들어줘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차이가 큰데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세포 안에 포도당 한 분자 쑥 넣어주면 이 세포에서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어내겠죠.
이 만들어낸 ATP가 총 32개거든요. 그런데 요 세포질에서 2개가 만들어지고요. 요 마이토콘드리아가 30개를 만든다. 되니? 그럼 마이토콘드리아가 없는 세포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1단원에서 그걸 배운 거죠. 원핵 세포의 경우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어서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것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핵 세포는 마이토콘드리아 없고요. 진핵 세포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럼 얘는 포도당을 쳐주면 한 분자를 넣어주면 마이토콘드리아가 없으니까 ATP를 아예 못 만들면 얘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럼 살아갈 수가 없잖아. 포도당을 쳐먹어봤자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건데 마이토콘드리아가 없다면 에너지를 아예 만들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체인데.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만 진행해요. 여기서 EATP만 만들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만들 수 있는 에너지만큼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EATP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EATP와 32ATP의 차이는 생각보다 되게 커요. 되게 커요. 하루에 20만 원 용돈 받아요. 2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그거보다 적게 받나요? 그거보다 많이 받아요? 그럼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 꽤 많이 받는 거지. 근데 내가 너 20만 원 다음 달부터 줄게. 되게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빠가 와서 20만 한 달에 320만 원 줄게 이러는 거야. 꽤 커 보이지? 그죠? 200만 원 줄게. 우리 회사 들어와. 한 달 월급 200만 원이야. 해볼까? 아씨, 다른 데는 더 많이 주면 어떡하지? 근데 회사 사장님이 와서 자네 괜찮은데 3,200만 원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달 월급 3,200만 원이야. 그러면 아싸 땡큐 이럴 거 아니겠니? 막 미쳐 날뛰겠죠. 이게 이만큼의 레벨 차이예요. 그래서 원핵 세포로 이렇게 살고 있던 애가 와,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저렇게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꼬셔야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몸속에 집어넣어 준 거죠. 내가 보호해 줄게 라는 명목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월급이 200만 원에서 3,200만 원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용돈이 한 달에 320만 원이면 뭐 할 거예요? 오! 놀러다녀. 그러니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지. 그죠? 뭐 할 거야? 요번 달 320만 원씩 받았어. 그럼 다음 달에도 또 320만 원 생겨요. 1년을 모으면 3천만 원이 넘게 생기는 거야. 뭐 할 거야? 오! 기타도 사요. 그래서 여기에 세포소 기관이 많아지는 거야. 막 사는 거야. 돈이 더 많아지면 나만의 방에 좀 꾸며 방도 막 꾸미는 거죠. 그러니 진핵세포가 돈이 많아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아파트에서도 살겠지. 그럼 다세포 생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핵 생물보다 진핵 생물이 발달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네, 세포질에서도 진행이 되어야만 원핵세포 같은 애들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포질에 한 단어는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라고?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킵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그럼 다시 반대로 써주면 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산소는 무기물입니다. 얘는 유기물에 들어있던, 포도당에 들어있던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쪽의 화학 에너지는 포도당 같은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이쪽의 화학 에너지는 ATP의 화학 에너지.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의 나머지 버려요. 열 에너지로 바꿔서 방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가 포인트 단어가 되는 거죠. 포인트 단어가 뭐라고? 유기물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모두 다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저장되니 아니라고 했어요. 버리는 애도 있으니까 여기에 저장하는 건 일부분만 저장하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는 나와야 하고요. 밖으로 나와야 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대표적인 흡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세포호흡을 대표적인 발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집지기지. 나중에 저 엽록소 A라는 녀석이 하는 짓을 자세하게 배워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30개나 만드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죠. 여기 안 나오니까 상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상식입니다. 상식. 포도당 한 분자는 요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686kcal. 엄청 많지. 포도당 한 분자, 늘어나면 그 하나가 686kcal. 꽤 많아요. 그럼 저거 포도당 2개 먹으면 되게 끝나죠. 그럼 설탕 한 숟갈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초코칩 쿠키 하나에 장난 아니지. 그럼 막 12,000 막 이렇게 쳐먹 끝나는 거야. 그걸 다 인간이 저장한다면 인간은 이만할 거예요. 모두 다. 열 에너지로 버려주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지, 그지? 그러니 맛있는 거, 단 거 이런 걸 처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죠. 686kg. 이 포도당 한 분자를 세포 호흡을 돌리잖아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에 세포 호흡을 돌리면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ATP에 저장을 해요. 몇 개의 ATP 만든다고? 32개의 ATP 만든다. 그런데 ATP 한 분자에는 에너지를 7.3kcal를 저장할 수 있어요. 요만큼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걸 인간이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 보면
공급된 에너지 포도당 한 분자 686kcal 중에 나머지는 버린다 그랬죠. 얘는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32ATP거든요. 32개의 ATP에 저장한 거 같지. 각 하나당 얼마씩 들었어? 7.30 들어있어.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때리면 그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러면 소수점 다 지워버리면 얘가 약 34%가 나옵니다. 이게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양의 34% 정도가 내가 진짜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좀 많이 버리게 돼요. 사람마다 또 개인차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개수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그냥 평균자가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약 33.333 된 거 맞지, 그치? 그 사람의 새끼 먹는 거야. 되게 과학적이지 않니? 너무 많이 새끼씩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새끼씩 먹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가 400, 500개가 들어있으니 할 거고 그 세포가 36, 7조 개가 있으니 거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거를 하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화학 반응이 우리 몸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기하죠? 마지막 하나만 해볼까요? EX.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점. 세포호흡은 물질대사 맞습니다. 하지만 연소는 불타는 거죠. 물질대사 아니에요. 세포호흡은 물질대사 중에 이화작용을 맞습니다. 하지만 연소는 이화작용이라고 쓰면 안 돼. 됐나요? 물질대사와 물질대사가 아닌 걸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하나. 그게 뭐야? 물질대사야, 물질대사 아니야.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C6H12O6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CO2와 H2로 만드는 건 똑같아요. 이 위에 화학식을 보고 이게 세포호흡인지 연소인지 고를 수가 없어요. 반응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생성물로도 구별이 안 되지. 그럼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 선생님, 얘는 에너지가 발열되고요. 얘는 발열돼요. 둘 다가 발열 반응이니까. 그걸로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럼 물질대사야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딱 하나. 그것 때문에 시험제가 되는 거죠. 예. 반드시 촉매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효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 대사야 맞아. 이화 맞아. 누가 해주니까 효소가 해주니까.
효소를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 했습니다. 이 효소가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효소에 작용할 수 있는 체온 범위에서 진행되고 얘는 400도씨 이상이 돼야 진행될 수 있어요. 400도씨가 넘어버리면 40도씨가 좀 넘으면 효소는 활성도를 잃어버리죠. 이 녀석도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맞고요. 발열량. 이 녀석도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맞습니다. 공통점인가? 그걸 차이점으로 만들어요. 이 방출된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나온다. 천천히 조금씩 나온다. 얘는 그 에너지가 빠르게 한꺼번에 나와요. 몽땅 다 나와버리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호흡과 연소의 차이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최종 방출된 에너지의 양은 호흡이 많겠니? 연소가 많겠니? 똑같은 포도당을 세포흡시켰어. 똑같은 포도당을 연소시켰어.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올까요? 근데 에너지는 같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에너지는 누가 가진 거니까? 포도당이 가진 거니까. 그래서 포도당이 가진 양이 같으니까 세포를 하든 연소를 하든 나오는 에너지 양은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왕창 나오냐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오냐의 차이고요. 연소를 통해서 나온 모든 에너지는 다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방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흡으로 나온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ATP로 나뉘어져서 열 에너지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체온 조절한다는 의미로 ATP에 저장해 놓는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니? 저 ATP의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참 대단한 생명체들이죠. 대단한 생명체들. 이런 짓을 자연계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진짜 좀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제일 신기해요. 우주에서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뭐 별의 신비, 뭐 태양계 어쩌고 저쩌고 블랙홀 어쩌고 이런 것보다 생명체 몸뚱아리 속이 난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은 덩어리 큰 동물 같은 애들 움직이는 거 맞는데 식물 같은 애들 와 졸라 크게 살아 수십억 년 동안 살아있는 거 맞는데 미생물은 지구 탄생과 거의 동시에 태어나서 아직도 살아남아있죠. 대단한 생명력인 거 같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신기해요. 양성자, 중성자, 쿼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들은 무에서 빅뱅이라는 효과를 거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생명체는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무언가로 바꿔주고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무언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흡수 방출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갖게 되죠. 근데 그 기능이 하나의 화살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첫 번째 단백질이 하는 짓과 두 번째 단백질이 하는 짓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수백 단계, 수천 단계를 거친다는 건 각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 수백, 수천 개가 모여야 하나의 생명체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기능 다른 애들이?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미생물의 세계는 내가 미생물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신기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신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신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왜 그 인피니티 워 뭐 이런 거 보면 막 우주로 나가서 무주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다른 행성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가면 뭐 할 거야? 그 생각을 깨버려 준 게 인터스텔라야. 와 저게 행성일 거야. 우리 한번 가볼까? 사람 살 수 있는지 너 한번 가봐. 그래서 갔더니 순 얼음투성이밖에 없고 물밖에 없고 뭐 이러잖아요. 가서 그러면 어떡할 못 들어오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앤트맨이에요. 앤트맨. 졸라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작아진다면 실제로 세포 안에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싶은 거지. 거기를 기어다니고 있는 애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얼마나 귀엽겠어요. 의지가 있을까 걔네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녀석들이 작은 사이즈인데 들고 움직여주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겁니다. DNA를 풀었다가 다시 잘랐다가 다시 붙여주고 이런 애들을 보고 싶은 거죠. 라이보솜이라는 애가 아미노산을 막 부르면 tRNA가 아미노산을 데리고 와서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 폴리페타이드가 막 형성되면서 단백질이 막 구겨지고 소포체에 운반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는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찾아낸 그 어떤 것들로도 관찰이 안 되죠. 그러니 내가 작아져서 직접 보고 오는 수밖에.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죠. 대장균 타보기 이런 거. 대장균 타고 이게 하면 몇 빨라요? 몇 빨라요? 지구상에 지구인이 만들어낸 그 어떤 물체보다 빨라요. 대장균 속도가. 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공상 다른 영화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교회 안 다니지, 그지? 나도 교회 안 다니니까 나중에 리보솜으로 태어나는 게 아닐까? 너무 궁금해. 야 정말 대단하지 않니? 야 마이토콘드리아 하는 게 미쳤지? 뭐 이렇게 막 너무 찬양하다 보면 나중에 너 걔가 그게 좋아? 이러고 태어나봐. 왜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미토콘드리아가 돼서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니? 너 하나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고. 그래, 미생물학과를 나온 나로서는 이 생물체가 하는 짓들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캡처해 주시고요. 세포과 연소, 그런 공통점이 없어. 에너지가 나와야 공통점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없어. 연소 생성물과 세포 생성물이 같습니다. 생성물도 동일한 것도 공통적인 내용인 거죠. 있나요? 집어봅시다. 여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3번 ATP. 한 번쯤은 배웠으니까 그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원래 이름이 뭐라고? 아데노신. 에 3개의 인산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는 짓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는 한번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이름은 오탄단.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는데 염기 이름이 아데닌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데닌이라는 녀석. 그래서 많이 들어보던 애죠, 아데닌. DNA 염기 서열할 때 ATCG 얘죠. 아데닌. 이 아데닌에 오탄당이 붙으면 이렇게 2개를 합쳐서 이름을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오탄당은 다른 거 쓰면 안 돼. 요거 라이보스입니다. 라이보스. 기억나니? 뉴클레오타이드가 뉴클레오타이드는 2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오탄당이 있고요. 여기에 인산이 붙었고요. 이쪽에 염기가 붙어 있는데 얘 이름이 오탄당이죠. 요게 뉴클레오타이드거든요. 그런데 종류가 좀 달라요. 이쪽에 인이 붙어 있고 이쪽에 염기가 붙어 있는데 얘도 오탄당이거든요. 종류가 좀 달라요. 뭐가 달라? 이 오탄당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디옥시라이보스 이렇게 씁니다. 하나는 그냥 라이보스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붙는 염기가 ATCG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붙는 염기는 AUCG가 됩니다. 라이보스냐 디옥시라이보스냐에 따라서 타이민이 붙을 거냐 유라실이 붙을 거냐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옥시라이보스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 결합시키면 DNA라는 녀석이 되는 거죠. 이쪽 편에 이렇게 생긴 라이보스와 아데닌 같은 염기가 붙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만들면 여기 R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TP의 오탄당은 누구여야 된다고? 라이보스여야 합니다. DNA를 만들던 조각이 아니라 RNA를 만들던 조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와서 인산이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까지 이렇게 생겨서 P 하나가 붙어 있으면 이름은 AMP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AMP. AMP.
요 M은 모노란 뜻이에요. 한 개라는 뜻이죠. 여기에 인산이 달라붙는 거야, 그렇지? 요렇게 해서 다시 인산이 하나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달라붙으면 이름은 ADP가 되겠죠. ADP의 D는 다이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끝에다가 다시 한번 입을 붙이면 세 개가 완성됐죠. 아데노신에 인산 3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됐으니까 얘를 ATP라고 정의합니다. 쉽지? 그죠? 아데노신에 TP가 되면 얘는 트라이라는 뜻이거든요. 3개라는 뜻이죠. 이 인산들이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질. 그래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를 결합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가까이 가면 튀어나가겠지. 그러니 힘을 줘서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아주 큰 고에너지를 갖고 있는 결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붙이는데 7.3kcal가 ATP 하나에 결합된 에너지는 7.3kcal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X A DP TP부터일까요? DP 더하기 P 얘를 합치면 ATP가 됩니다. 얘는 두 개를 섞어서 하나 만든 거 맞지? 그러니 이렇게 가는 과정은 동화작용이고 에너지를 들여 보내줘야 돼요. 에너지 흡수. 그럼 ATP를 ADP와 PI로 깨 부수면 요게 이화작용입니다. 하나를 두 개로 만들었으니까 부순 거 맞지, 그치? 요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럼 요거 하나 깨서 P를 똥 하고 떼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상식이니까. 이때 나온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해 먹는 거죠. 신기하죠. 이런 걸 다 써. 지금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것도, 그리고 그 자극들을 뇌에 전달해 주는 것도 모두 다 얘가 줍니다. 전부 다 맛을 느끼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 살아 심장 뛰게 모두 다. 그럼 ATP를 그냥 캡슐로 만들어서 내 생각에
캡슐로 만들어서 또는 음료수에 이렇게 넣어서 그 음료수를 쭉 마시면 ATP가 쭉 공급이 되면 허다다다 깨부셔서 에너지가 확 나오면 안 돼. 되게 괜찮은 발상 아니냐 이런 거. 그렇죠? 그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니까 왜 그 아주 동글동글한 캡슐 같은 걸로 만들어서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먹어주면 되잖아. 톡톡 이러면서 터지면 와 기분 나고 이러면 안 돼. 이 ATP의 활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니네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들도 이 ATP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있어요. 원래 실제로 나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노트북. 그 노트북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잔뜩 들어있는 배터리 형태의 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노트북에 저장해 놓으면 노트북을 열잖아? 그럼 거기 구멍에 포도당 용액을 넣는 거야. 그 포도당 용액을 넣으면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막 ATP를 만들어주면 그 ATP가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핸드폰도 그런 핸드폰이 있었는데 상용화는 안 됐었죠. 배터리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 DNA를 연구하고 있는데 저 DNA를 메모리 카드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DNA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1cm, 1cm 메모리 칩이 있잖아요. 이게 샌디스크의 그 마이크로 메모리 칩이 있죠. 그냥 흔한 이름 유심. 그 유심 사이즈의 칩 하나에 지금 막 64기가, 128기가 뭐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다 영화 몇 편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이 DNA로 그 유심칩만 한번 만들면 지금 인간이 원숭이 때부터 만들어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물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남아요. 상상이 가? 그럼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지구의 모든 도서관, 모든 영화, 모든 음악, 모든 기록물, 모든 전부 다 여기 한 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겠지, 그지? 그럼 뭐 저장 공간이 부족함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을 거 아니라 세상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걸 돌릴 수 있는 컴퓨터도 나올 것 같아요. DNA가 그런 겁니다. 엄청나죠? ATP까지 했으니까 잠깐 쉴까요? 줄판 지울게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80페이지요. 탐구자를 창의 실험 하나 해볼게요. 실험, 이 물질대사 실험이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여기다가 써놓고 저쪽에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물질대사 실험 중에 세포호흡 실험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건 콩이에요. 콩이 막 자라기 시작해서 싹이 텄을 때가 발아라고 합니다. 싹이 트는 콩을 가져다가 실험을 해요. 그럼 콩은 뭐 하는 애야? 얘는 세포 호흡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산소를 먹어요. 그렇죠? 그럼 세포 호흡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거 아니겠니? 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합니다. 요거의 양을 측정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이 실험이 되게 신기한 실험이에요. 여기다가 콩을 넣어. 콩을 넣어요. 그럼 이 콩들이 세포 호흡을 하겠지, 그치? 됐나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유리관을 이렇게 설치해서 유리관에 자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 0 위치에다가
잉크방울을 여기다 넣어요. 됐나요? 여기다 잉크방울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숨을 쉬잖아. 그럼 산소를 막 들이마시겠지. 산소를 들이마시면 이 공간 안에 기체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잉크방울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잉크방울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 그럼 다시 공기가 쌓이겠지. 그럼 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발화 중인 콩을 계속 놔두고 잉크방울을 계속 놔두면 이 잉크방울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됐죠? 여기까지는. 두 번째, 요 콩 발화 중인 데에다가 KOH를 넣어 놓습니다. KOH가 하는 짓은 뭐냐면 CO2를 흡수해요. 됐죠? 그럼 CO2를 흡수하면 어떻게 돼? 산소를 먹어서 잉크방울이 점점점 들어가다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다시 나와야 되지.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얘가 먹지.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기만 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쭉 하고 들어가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는 거야. 되니? 그럼 얘는 뭘 먹어서 생긴 길이 차이야? 산소를 흡수한 양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산소를 흡수한 양만을 따지고 싶으니까 KOH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럼 KOH를 지워버리면 이 발화 중인 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소를 흡수했구나. KOH를 치워버리면 다시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CO2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럼 산소는 이만큼 먹었고요. 이산화탄소는 이만큼 내놨구나를 요 잉크방울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하지. 그걸 왜 하는 거냐?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가 나왔어 라는 걸 비교하면 얘가 지금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무슨 유기물을, 무슨 영양분을 처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산소를 먹은 양과 이산화탄소를 내놓은 양이 같아서 여기에 딱 제자리로 되돌아오면 얘는 호흡 중에 포도당을 써먹은 애예요. 두 번째, 얘를 먹었는데 조금밖에 안 내놓잖아? 그럼 단백질을 소비한 거야. 먹었는데 조금 덜 내놓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태우는 거야. 그래서 이 호흡할 때 들이마신 산소의 양과 이산화탄소의 양을 보면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단 말이죠. KOH를 설치하니까 내뱉은 게 이산화탄소고 먹은 게 산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길이의 비율들을 관찰하면 지금 이 콩이 무엇을 써먹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어디다 사용하냐면 니네들도 이런 거 TV나 이런 데서 본 적 있나? 운동선수들이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막 할 때 여기다가 마스크를 끼고 달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마스크에 이렇게 있는데 호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기계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왜 하는지 알아요? 이제 알아요. 걔가 달리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숨을 내뱉겠죠. 그리고 들이마시겠지. 그 양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과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이 기계가 해줘요. 그 양이 똑같이 나오면 1대1로 나오면 얘는 지금 달리는 동안에 몸 안에 있는 포도당 탄수화물을 쓰고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산소는 많이 들이마시는데 이산화탄소 조금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부터는 얘 단백질을 태우고 있군. 그 양이 또 변하면 얘는 지금 지방을 소비하고 있군. 그래서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태우는지를 알게 돼요.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호흡률이라는 겁니다. 실험은 되게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세포 호흡 실험해 봅시다. 첫 번째, 발화 중인 콩을 갖고 온다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옆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콩을 넣어요. 불린 콩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다가 잉크방울을 넣는다 했죠. 그래놓고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걸 1번으로 하는 이유는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KOH를 넣습니다. 이 녀석은 CO2를 흡수해요.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 불린 콩이 산소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잉크방울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않겠어? 그럼 다시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얘가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잉크방울은 들어가기만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거리를 재면 이 거리가 흡수한 산소의 양이 됩니다. 그죠? 그럼 다시 두 번째 똑같은 실험을 똑같이 하거든요. 아, 얘는 흡수해 먹으면 산소 때문에 저기까지 들어가는구나를 알게 됐고요. 여기다가 다시 불린 콩을 놔두고 여기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리고 잉크방울을 설치해 놓으면 얘가 이만큼 들어갔다가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 도달해요. 여기다가 놔둬도 돼요. 시작점에. 그런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거 아니겠니? 똑같은 짓을 하겠죠. 산소를 쳐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중류수를 붙여봅니다. 중류수는 하는 짓이 뭐야? 없어요. CO2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은 이산화탄소가 이쪽으로 여기 들어가겠지, 그지? 그러니 이 잉크방울이 바깥쪽으로 나와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건데 산소를 먹었으면 잉크방울이 들어갔어. 이산화탄소가 나왔으면 잉크방울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KOH를 설치하면 이산화탄소를 KOH가 다 먹어주니까 산소만 줄어들고 나오진 않지. 그러니 산소의 양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증류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내뱉은 이산화탄소만큼 이 잉크방울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처음 점부터 이쪽 방향으로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세 번째, 이 실험을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설치할 건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 여기 설치해 놓으면 요 녀석이요. 얘는 삶은 콩을 넣어요. 또는 말라 비틀어진 콩을 넣습니다. 그리고 잉크방울을 여기다가 떨어뜨리면 여기 뭘 넣든 상관이 없어요. 이 잉크방울이 얘가 숨을 쉰다면 들락날락거리겠지, 그치? 물질대사 세포호흡을 한다면 들락날락거리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삶은 콩이나 마른 콩은 이 잉크방울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삶은 콩이나 마른 콩은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세포호흡 실험이에요. 또 하나, 여기다가 온도계를 꽂아 놓잖아요. 온도를 측정해요. 여기도 이렇게 꽂아 놓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꽂아 놓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니까 이 온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얘도 발열 반응이니까 점점점 증가합니다. 하지만 물질 대사 하니까 증가하는 거 맞지? 맨 마지막에 삶은 콩, 마른 콩은 온도가 편하면 죠. 왜? 발열, 흡열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세포호흡 발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니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심화 과정을 적어주면 이걸 호흡율이라고 합니다. 호흡률을 비교할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센티미터를 재는 거야? 여기다 넣으려고 해요. 여기가 흡수한 산소의 양이다. 그리고 위쪽에다가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넣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호흡에 사용한 유기물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호흡을 할 때는 포도당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만들 때는 포도당만 사용하지 않아요. 이 녀석이 탄수화물을 호흡에 사용하고 있잖아. 포도당이 탄수화물이죠. 그러면 호흡률은 1. 그러니 얘가 1이 나온다는 얘기는 흡수한 산소의 양과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갔을 때의 센티미터와 나왔을 때의 센티미터가 같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탄수화물을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고 있구나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은 유기물로 사용하지 않아? 해요. 단백질을 사용하면 얘는 호흡률이
0.8 정도 됩니다. 무슨 뜻? 산소를 먹은 길이가 10cm라면 튀어나온 길이가 얼마야? 8cm. 그래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딱 멈춰 최대치까지 딱 멈췄을 때 그 거리차가 2cm라면 단백질을 지금 분해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세요. 세 번째까지 오시면 됩니다. 지방은 0.7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10cm 들어갔다가 7cm 정도 튀어나오면 얘는 지금 지방을 소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요. 지방을 소비해야 우리가 운동한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꽤 오래 걸립니다. 40분, 50분 정도 운동을 해야 그 다음부터 지방을 태운대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할 때죠. 그만할까? 야, 너 힘들어 뒤지겠는데 이제 못해. 다 했어. 땀나는 거 봐. 내일 하지. 요때까지가 지방 태우기 전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살 때 이것도 더 어려운 겁니다. 40분, 50분 운동을 한 후에 지금부터야 이러고서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쉽지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 EX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길이를 쟀더니 10cm래요. 예를 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길이를 쟀더니 8cm래. 그러면 지금 저 콩은 무엇을 호흡 기질로 사용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치? 이제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하나만 더. 실험이 나오면 문제가 머리가 좀 커지죠. 3번 발화중인 콩의 에너지 대사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관 1번과 2번에 발화중인 콩을 발화중인 콩은 세포흡합니다. 그럼 1번과 2번은 세포흡해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시험관 3번에 마른 콩은 불린 콩, 삶은 콩은 마른 콩은 안 해요. 시험관 1번에는 증류수를 이러면 2번 실험이 될 거고요. 시험관 2번과 3번에는 수산화 칼륨을 CO2를 흡수하겠구나. 1번과 3번 실험이 되겠죠. 그럼 무엇을 흡수하고 A를 수산화 칼륨이 하는지 뭐라고? CO2를 흡수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산화 칼륨의 특징 CO2를 흡수해요. A 동그라미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기억은 동그라미. 그럼 시험관 1번은 어떻게 된 거야? 자, 실험을 해봤더니 말이야. 이렇게 놓고 시험관 1번을 봤더니 KOH가 들어있는 거 맞지? 그럼 산소만 먹고 이산화탄소는 얘가 먹겠네. 됐어요? 근데 시험관 1번에 증류수를 넣었다 그랬어요. 증류수를 넣으면 왔다 갔다 넣어야지. 됐어요? 그래서 멈춘 데 이동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준점에서 왼쪽으로 1cm가 돼요. 됐나요? 두 번째 이렇게 해놓고 2번을 설치했더니 2번은 KOH를 넣었으니까 이 녀석은 기준점에서 더 많이 들어가기만 하겠지. 요 들어간 길이가 5cm래요. 그럼 원래 KOH가 없다면 5cm 들어갔다가 4cm 나온 거 맞지? 그래야 1cm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니? 이해됐어요? 그럼 1번의 콩에는 세포흡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요, 이동이 있으니까 일어났어요. 이유는 X. 2번에서 잉크방울의 이동거리는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에 해당합니다. 2번에서 이렇게 이동한 건 발생한 이산화탄소야 흡수한 산소야? 네! 이것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5cm고요. 튀어나온 길이는 4cm가 되겠지, 그치? 그럼 호흡률은 산소는 5cm 먹었고 이산화탄소는 4cm를 내놨으니까 0.8인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무슨 기질을 소비하고 있다고? 거기까지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1, 0.8, 0.7 숫자를 외워야 되나요? 그러지 마세요. 숫자는 딱 3개가 정해져 있지만 그냥 나는 글자 수대로 외운다. 많아요? 적어요? 여기 외우세요. 탄수화물 4글자, 3글자, 2글자니까 커요? 작아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똑같아지면 탄수화물, 가장 작으면 지방, 중간은 단백질. 이렇게 살짝이라도 외워주도록 합시다.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이게 실험을 안 하면 헷갈릴 수 있지만 실험을 한 번만 해보면 내용이 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물질 대사고요. 다음 시간에 효소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왕창 다 정리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까지 해서 효소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효소는 원래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원 하나가 효소였어요. 그래서 너 어디까지야 효소요? 그러면 효소 단원 시험 보는 거거든요. 중간기말에서 총 4개 단원인데 효소가 한 단원이니까 거의 시험 한 번이 효소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줄어서 요만큼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은 많이 줄었지만 내용이 달라졌겠니? 그건 아니고요. 예전의 문제와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수능 보던 세대의 효소 문제는 꽤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효소 파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하나씩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효소 파트를 끝내고 단원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9월달부터 시험 대비 시작해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